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시민운동의 젊은 기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기수 맞습니까? 뭐 젊게 봐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즘 체력이 딸립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우리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 저희 진짜 저기 아시아 경제 네. TV 일대가 일방통행이 많아가지고 조금 헤맸습니다. 또 차 버리고 오신 분 또 생기셨습니다. 지난번에 한 출연자는 중간에 차를 버리고 왔는데 방송이 끝나고 갔더니 차가 없어졌더라. 아, 견인되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견인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그 평택의 글로비스는 견인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예, 주민들이 그거는 견디는 나중에 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견인비가 더 많이 나오는 출연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방송 하이킥에 안진걸 처장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경북의 정론지 73년 전통의 대구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G20이 왜 안 가셨습니까? 청와대 집기자가. G20은 실무 방문이고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서 아시아 경제 TV 출연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청와대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안 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는 그럼 왜 유럽 그것도 아시아 경제 TV 출연 때문에. 그때는 유럽 갔다 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그렇네요. 왜 안 가는 겁니까? 그렇게 대통령 따라서. 아, 대통령 따라서 가시는 뭐 굳이 갈 필요가 없고요. 뭐 실무 방문은 워낙 타이트하고 일정이 그래서 그 얘기는 예. 가면 고생만 한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내 짬밥에는 안 간다. 뭐 이런 겁니까?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기자들로서는 좀 많이 힘든 코스가 아닌가. 고참 기자들로서는. 예, 그 보니까 고참 기자들이 청와대 순방을 안 따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방송사도 막 다 미루고 이진한테 보내고 말진은 못 보내니까. 옛날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동물원 구경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 순방 지금 때 그런 게 따라가면. 어딨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없죠. 예, 호텔 방 안에서 벽지만 구경하다 왔다는 사람도 그렇죠. 있던데. 예. 기사 보내느라고. 한 5년 동안에 완전 격세지감이 됐다고 선배들이 그것은 얘기를 근데 이건 하나 짚고 가지고 그건 예, 좋은 안진걸 처장. 그건 그렇죠.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 순방을 가가지고 널널하게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아주 빽빽하게 해서 맞습니다. 국위선양이든 우리 재동포들 뭐 격려하는 거든 아니면 나라의 외교와 국방 관련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 아니 저보다는 우리 허성무 교수님 더 잘할 테니까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도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성무 교수께서 청와대에 있을 때는 동물원 갔던 때입니다. 저는 뭐 해외 순방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잘 그렇습니까? 모르고요. 네. 경남에 부지사 할 때는 이제 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해외를 여러 번 나갔죠. 그때는 뭐 다 비즈니스 차 나가는 거니까요. 뭐 그러니까 시장 개척단으로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다 시장 개척이죠, 사실은. 그걸로 네. 가는데 사실은 그게 보람이 좀 있는 일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부지사가 가서 이제 얼굴 마담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실무적으로 저쪽에 이제 고위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굉장히 그 우애를 돈독히 하고 또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평론계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정치평론계의 젠틀맨 허성무 경남대 교수입니다. 근데 대통령을 따라가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 많겠어요. 국가 간의 일이고 국가 간의 비즈니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인데 최경철 부장께서는 안 가셨단 말이죠. 아시아 경제 TV가 얼마나 좋은가요? 아마도 이제 일정이 뭐 3박 5일이나 3박 이런 거 5일, 예. 말고 뭐 7박 8일 뭐 이런 거 되면 이제 따라가시겠죠. 그죠? 그런 거 가실 겁니까? 한 열흘 정도 일정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TV에 허락을 받고 가겠습니다. 아주 일정이 빽빽하다고 나 하니까. 갑자기 최경철 선배 부끄러워졌어요. 아니, 이제 국빈 방문 때 가시겠다 이야기고 아, 실무 그런 방문 때 겁니까? 안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아무튼 저는 일정이 네. 빽빽하다고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 꼭 필요한 일 많이 하고 오는 거니까. 심지어는 기자님들도 굉장히 부지런한 직업인데 기자님들까지도 빡세다고 느낄 정도면 그건 정말 제대로 일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가는 그 길목에다가 대륙간 탄도탄을 성공적으로 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최경철 부장? 북한은 사실 1980년대부터 부지런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죠. 네. 그때부터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오직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통해서 미국과 직접 상대해서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그 전략을 그렇죠. 80년대부터 세웠죠. 네. 그래서 1993년에 마침내 NPT를 탈퇴를 하고 그 이후에 핵 개발을 가속화해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무기화된 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제 실험을 했듯이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네.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운전대를 잡았다고 우리 스스로는 안위를 하지만 아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런 평가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이 나오라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결국에는 저희도 오늘 국방부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마는 ICBM급이 맞다. 그래서 거의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서부, 그렇죠. 서부까지 타격할 수 이게 있는 미사일. 대기권을 올라갔다가 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기술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기술까지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 때문에 우리의 자주적 주도권은 북한과 상대할 수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아주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미국을 계속 압박하는 북한의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가 스스로 미국에 대해서나 북한에 대해서나 말할 수 있는 마이크의 볼륨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렇죠. 그런데 아주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기억에 확 남는 게 동시에 우리 쪽에서도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허성무 교수.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대응해서 맞대응을 하겠다. 그 말만 했지 지금까지 맞대응을 해본 적이 잘 아, 없어요. 그럼 미사일을 한 번도 쏜 적이 없네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오늘 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직접 안보실장한테 지시해서 쏘자.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미국의 안보실장하고 통화하고 네. 이제 쏘았는데 미국과 합동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반응은 먼저 제안해 주셔서 고맙다. 같이 합시다. 이래서 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북한한테 분명한 경고를 보낸 거 맞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맞대응을 한다 하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안보적으로는 네. 둘째는 이제 그 운전대를 우리가 잡았는데 갑자기 북한이 무슨 소리야 원래 운전대는 우리 거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남한은 인정할 수 빠져라. 없다. 대한민국은 빠져라. 네. 우리는 미국하고 직거래 하겠다. 그게 이제 계속 북한 쪽에서 요구했던 뭐 일관된 정책 통미 봉남. 네. 남쪽은 봉쇄해버리고 우리 미국하고만 통하겠다. 뭐 그걸 위해서 비대칭 핵무기도 개발한 건데 핵만 있다고 해서 미국이 무조건 뭐 오케이가 아니죠. 핵을 미국까지 싣고 갈 운방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사일 ICBM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미국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위협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다른 북한의 주도권 행사가 나왔고 또 거기에 맞대응으로 우리도 현무2 미사일을 쐈다. 근데 또 이 현무2 미사일을 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맞대응으로서 했다는 게 일반적이고 둘째는 저도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800km짜리를 이제 미국하고 미사일 협정을 개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실험하는 걸 한번 얼마 전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험을 한 번만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러 번 쌓아봐야 되고 그다음 기술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분기에 뭐 또 그런 의미가 살짝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제 혼자만의 추측으로는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쏴야만 또 우리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수 세력들에 대한 어쨌든 메시지 전달이 되죠. 그리고 지금 베를린에 가서 이제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한 새로운 뭐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대화의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대화의 메시지만 내놓는다면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또 어려운 위치에 대통령이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보여주고 가야만 균형 잡힌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 거하고 우리가 현무 800km짜리 미사일을 쏜 거하고는 일단 체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좀 무기력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진보 인사시니까 이런 그 일반인들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안진걸 차장. 저는 정확히 일반인 시각이고요. 네. 일반 서민이고 진보 인사 아니고 전형적으로 온건 중도 인사입니다. 네. 다 좋습니다. 뭐 ICBM 자체가 원래 미국을 겨냥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면 ICBM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다만 그것이 북미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 남북 관계도 경색되고 또 아시아 전체가 경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평화 관련 NGO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비판声明을 냈습니다.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런 방식,
핵을 개발하고 핵을 실험하고 ICBM을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는 긴장만 고조가 되지 대결만 고조가 돼 대화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하면 차라리 대한민국, 중국, 미국 사자가 다시 모이던 예전에 육자회담은 좋은 솔루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육자 다시 모이는 것을 제안을 해야지 계속 미국하고만 다이렉트로 대화하려고 물론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이라는 분석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 전술치고는 너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남한은 절대로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데드라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레드라인이 저는 레드라인을 안 읽힙니다. 데드라인. 마치 다 같이 죽기 위한 어떤 선호로 느껴져가지고 썸칫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군사적 옵션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어떻게 불바다일지 뻔히 보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말하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랑 협의가 없이 만약 행사된다. 그럼 정말 끔찍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옵션이 행사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옵션이 자꾸 거론되게 만드는 이북의 북한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한국의 일반 시민들뿐만 시민단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다 비판 성명, 규탄 성명을 강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제재도 그래 해야 된다. 그렇지만 북한이랑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에다가 미사일을 꽂은 거 아닌가요? 김정은? 이낙연 총리가 말씀을 하셨던데요. 얼음장 밑에도 물은 흐른다. 결국 이 정부는 대화와 압박과 제재를 병행하는 병진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화 쪽에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런 식으로 강하게 핵과 미사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저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재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말입니다. 지금 사드가 들어와 있잖아요, 성주에. 네. 그리고 중국이 사드 때문에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 핑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그렇게 발사한 거. 그럼 미국은 사드를 뺄 수가 있어요? 뺄 수가 뺄 없잖아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못 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인데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이죠. 구성공에서? ICBM을 그렇게 쏴주니까 지금 G20 가서 이제 한중 또 양자회담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중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사드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 유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북한 스스로가 이번에 또 실어주는 그런 면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 협상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 협상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역으로 조금 높아지는 그런 면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무슨 군사적 옵션을 쓴다고 하지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핵에 대한 이거를 전부 다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이제는 중국한테 원하는 거, 예를 들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송유관, 원유관을 잠궈달라. 그게 정말 강력한 주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중국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드를 빼달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게 될까요? 늘 중국에게 그런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한 번도 송유관을 잠근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미국과 북한 간의 이야기를 할 때 통미봉남이라는 이야기를 늘 하듯이 네? 중국과 북한 간의 사이에는 순망치안이라는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와도 중국은 그게 제재에 응하는 척은 하지만 결정적인 숨구멍은 늘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또는 미국이 아무리 중국에게 강력한 요구를 한다 해서 중국이 그것마저 잠그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G20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매우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G20를 위해서 떠나는 그 모습이 결코 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이고 큰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사드 이야기 계속하지만 네.
이게 2,800m나 2,800km나 고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만약에 우리 남한에 떨어진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사드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속도가 막 20을 넘어가면 막 15만 넘어가면 이미 엑스밴드 레이더에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엑스밴드 레이더 자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처음에 쏠 때만 잠시 밴드로 잡아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러면 북한은 이 탄도미사일 하나 개발하고 만드는데 돈이 수천억이 드는데 이 비싼 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또 이유는 있느냐? 그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장사정포가 있는데 그걸 쓸 이유가 장사정포 없어요. 있죠. 뭐 그 위에 뭐 1,000kg, 1,500kg짜리 수많은 그렇죠. 더 싸고 성능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말 해법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 사드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 평화단 침대에서 잠깐 말씀드려야 하는 방금 허성무 교수 말씀처럼 정말 무기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우리 국민 정서로는 사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정서가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나 북한 무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드가 어차피 북한 공격을 못 막는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서울로 날아오는데 만약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드 문제는 좀 약간 별개인데 정서상 북한이 계속 저렇게 도발하고 막 이상한 거 싸고 그러면 우리도 뭐라도 있어야 되는 국민 정서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드가 오히려 지금 더 해법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수록 사실은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공멸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역할이 북미 간에 또는 중국과 대화도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또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결단과 어떤 설득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과도 그러면 북한하고 아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한민국 대화를 해서 지금 중국은 사드 때문에 지금 사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사드를 막고 그렇죠.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일종의 조정을 해줄 테니 그러면 중국은 반드시 이북이 더 이상 이런 훈련이 아니라 이런 더 이상의 무리한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하지 않도록 확실히 옵션을 달라. 그렇죠. 뭐 이런 일종의 저는 아시아판의 대일괄 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예전부터 북미 수교를 해야 된다든지 육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글이 돌아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돌아가는 어떤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을 보긴 그렇죠. 합니다. 그걸 오랫동안 주장하는 예, 사람들이 교수. 많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가 이렇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더 큰 갈등으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은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했던 나라들이 그 무기를 포기한 경우가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는 이란 같은 경우는 포기가 된 적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쉽지 않다. 그럼 정말로 중국이 뭐 파이프라인을 끊어서 북한의 숨통을 끊어서 정말 북한을 굴복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낼 그런 의지까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다. 회의적인 게 더 강하잖아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뭐 스트롱맨의 시대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과의 협상을 하지 않고 뭐 건넌 다리를 불살를 정도로 스트롱맨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G20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 무대 데뷔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갖고 허성무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뒷모습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온 몸에 쥐고 지금 떠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자 외교의 시험장인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각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자 외교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다면 다자 외교에서도 어떤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사실 다자 외교 한번 잘해보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삼고초려 끝에 데리고 왔고 야당 그렇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네. 자리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어떤 그 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러시아와 왜 유럽이죠? 유럽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럽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유럽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러시아를 유럽은 견제할 수 있는 EU라는 힘이니까. 네. 한 덩어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EU가 뭐 제가 다녀온 불가리아나 네. 루마니아나 이런 동유럽까지도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면서 상당히 유럽 평야에 기여하고 새로운 유럽의 힘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어떤 목소리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미일 동맹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 한미일 예, 동맹이 황성무 교수. 똘똘 뭉쳐야만 어쨌든 북한에 대한 견제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미국이나 일본의 지속적인 시각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우리하고 또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어떤 거죠? 우리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 눈치도 사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과거에 돌아가 보면은 실제 외교라는 군사 외교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건데 우리가 뭐 강해군의 길을 갈 것인가 인조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꼭 강해군의 길만이 또 아니고 인조의 길만도 아닌 거죠. 어떻게 이걸 너무 그때보다도 국제 정세는 더 복잡하고 네. 정말 찾아갈 길이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 숙제일 수밖에 없다. 사실 대통령이 지금 G20 회의를 가야 되는데 네. 바로 쏴버린 거 아닙니까? 가기 그렇죠. 직전에 이게 완전 뭐 소금 뿌렸다, 뭐 고춧가루 뿌렸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왠가 하면 그걸 딱 쏘자마자 중국과 저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딱 뭐라 했습니까? ICBM을 쏘거나 핵 개발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그렇죠. 해결해. 대화로 해야 된다. 그 대화와 평화적으로 해가 지금까지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미국과 일본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G20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자 얘기해서 중국과 러시아 부분도 어느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그쪽하고 설득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병진 노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 입장이 얼마나 어렵고 난처한 길을 가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늘 예, 안진걸 처장. 걱정이 사실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 강력한 제재를 해주고 싶죠. 근데 강력한 제재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면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굶주린 맹수 이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맹수를 더 코너로 몰아붙이고 막 굶게 만들면 더 극단적으로 싸나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순치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더한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더한 또 극단적인 대응을 그 불러일으켜가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도 해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예전에 강력한 제재는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한민국 일부 전략가도 했지만 붕괴는 안 됐고 오히려 그거 예.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술이 때 오히려 그 더 얘기가 더 MB 많았죠. 정부 때 초기에도 나왔었죠. 고풍괴할지도 모른다. 예. 근데 오히려 기술이 진보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경제를 살릴 때도 뉴딜이라는 것도 하지만 이 지금 한반도 정세도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 써봤던 모든 옵션이나 정책이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력한 제재라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중국, 미국, 북한, 남한 도대체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에 대한 뉴딜이 필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게 초기에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조도 광해군도 아닌 일종의 중국과 또는 북한 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최대한 사이좋게 지내는 어떤 묘수를 짜보자 이런 건데 저는 그 꿈과 이상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는 그 상황.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이 갔다가 또 중국과 멀어지고 미국으로 붙고 막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인심을 지금 잃은 상황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어려움 속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지나간 걸 몇 가지만 반출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AIIB가 설립될 때, 자 우리가 거기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아시아 좀-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좀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중국 주도니까. 예, 중국 주도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 박근혜 전 정부가 주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개혁정부, 진보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거죠. 네. 전승기념일도 갔었고. 갔었고 그렇죠. 그럼 그건 뭔가 하면 결국 중국이 대외 정책이 대국 굴기로 가겠다는 거고 그 대국 굴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발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제 구조적 위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건 뭡니까? 팍스 아메리카노를 실현해내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다가 사드를 설치를 해야 미국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누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 가장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여기서 요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엑스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고 필요한 거죠. 그럼 이것은 이 두 개가 결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전형적인 그런 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또 북한은 또 뭔가면은 미국이 언제든지 자기들을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또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맨날 미국하고 그 부분에 평화 협정을 한다든지 미국하고 이 거래가 완전히 정리돼야만 믿고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트럼프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어라. 우리 너가 정권 교체 안 하고 그렇죠. 너가 어때 믿고 대화 한번 해보자니까 북한이 뭐라 했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 상태와 불신과 그리고 뭐 무력 도발의 이 불균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5년간 국가를 맡기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네. 외교적으로 어떤 소환이든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타임지가 표지에 협상가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협상가의 이제 진가를 지금부터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 그러나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4대 강국에 비하면 또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우리한테 카드가 없다, 어렵다 하는 점을 국민들한테 말씀 네. 솔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안진걸 처장. 뭐 제가 국제 정세, 뭐 남북 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뭐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을 늘 꾀하는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어쨌든 사드로 인해서 중국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져 가지고 뭐 심지어 시민단체로 상담이 올 정도이거든요. 못 살겠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네.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동창 카톡 같은 데도 가보면요, 중국 관련 사업하는 사람 한두 명 꼭 있거든요. 그 정도로 경제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글 무조건 올라옵니다. 죽겠어야, 죽겠다. 사드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이건 분명한 현실이고, 네. 탤런트 손지창 씨도 뭐 그런 걸 올려갖고 화제도 된 적이 있었는데, 자, 허성무 교수님 말씀 제가 대부분 이해하고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아닌데, 저는 그게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드가 이 4대 강국사의 대한민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 정말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저는 사드를 찬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국제정세나 동북아시아 정세는 사드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더 터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은 또 북한 역시 중국의 사드를 빌미로 해가지고 더 무장하고 더 대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더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남북관계의 복잡한 정세가 풀기 위해서 사드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철수- 또 우리 평화단체는 사드 문제는 해결한 다음에 일종의 뉴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타협? 이제 대타협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게 네, 한 방향이 허성무 될 교수.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서 잘 풀리면 좋은데 그 방향을 취하려면은 국내의 보수적인 분들이 막 불안감을 더 조성하거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뭐 진보 세력이나 또 평화주의자만의 지지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권력을 흔들고 정권을 흔들어서 오히려 그 정책을 추진도 하기 전에 먼저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과정이,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항이나 조장하는 불안 세력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고 품어 안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해법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과연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 경험에 의하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어깨가 저는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자꾸 일본이 더 걱정이 되죠? 일본은 그냥 계속 군국주의 방향으로 계속 갔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사드 문제가 지금 우리가 뺄 수가 없는 게, 북한이 도발하면서 더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이런 도발들은 일본한테 너무 큰 빌미를 주는 또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일본의 재무장에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서는 뭐 국내 정치에도 마음껏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 떨어질 때 뭐 북한 미사일 하나 쏴주면 뭐 와 난리를 치고 지금 있는. 아베가 딱 그 상황.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도 이용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아사히 신문에서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북한 권력을 교체하려고 뭐 했다. 교통사고나 뭐 보트 사고를
근데 우리 국정원이 진짜 그걸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북한에 휴민트가 없어가지고 뭐가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네. 뭐 제거됐다는 사람이 몇 달 있다 보면 다 새로 나타나 있는 이럴 정도의 정보력이 취약한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죠. 교통사 예. 그러면 아사히 신문이 그걸 모르고 보도했겠습니까? 아사히 신문은 결국 남북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더 갈등을 조장하고 더 문제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걸 이용해서 국내적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고 재무장에도 이용하고 또 도발이 없더라도 우리 뭐 가짜 뉴스라도 만들어서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게 일본이 정말 얄밉게 행동하는 거죠. 이번에 G20에 가서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아베를 만나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네들도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뭐 해당이 예, 별로 없는 최경철 형편이죠. 지금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쟁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동북아에서. 국지전은 있었죠. 그렇죠. 일부. 국지전만 있었을 네. 뿐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한반도 동북아는 공포의 균형 상태죠. 누구나 전쟁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전부 안고 있지만 상대가 겁이 나서 전쟁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일본도 중국이 겁이 나고 북한이 겁이 나지만 일본도 상당한 군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쟁을 못하죠. 또 북한도 미국이 겁이 나서 전쟁을 못하죠. 저 무서운 무기를 개발해 놓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국가가 중국도 저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궁극적인 공포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포의 균형 상태가 바로 동북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누군가가 더 큰 공포를 느낀다면 전쟁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포의 균형 상태를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할 것인지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강한 나라들이 러시아,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군비로서는 거의 세계에서 6번째로 ICBM을 개발한 북한 네. 이 균형을 어떻게 우리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에 지금 현재로는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1단계는. 그렇죠. 그만큼 이걸 지금 완전히 긴장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이것을 얼마만큼 평화적으로 오래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부딪히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북핵 문제보다도 남중국 핵 문제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드도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사드를 심어놨다고 하지만 중국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미국의 우방, 대만에다가 사드를 배치할까봐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정말 본인들의 턱 밑까지 쳐 들어올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드에 대해서 더 심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의 쿠바 사태랑 비슷하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실은 두 분은 굉장히 전문가고 저는 이제 일반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는데 이제 G20이지만 지금은 사실 G2의 지금 신냉전이 되냐 마냐 이런 논란인 거잖아요. 한 20년 전, 10년 전 보고서부터 모든 국제정세 보고서가 2010년 전후하면 G2의 대결장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된다. 그게 나쁜 방향으로 하면 미소 냉전 대전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안 좋아진 거고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최대한 사이좋게 하고 서로 패권을 자제하면 좋은 방향으로 간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사드 문제랑 아까 말씀한 영토 분쟁 문제랑 네. 또 하나의 중국 문제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저는 최경채 부장님 좋은 말씀했던 유럽과도 최대한 협력하고 결국 그 여러 그 국제 관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파행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저는 균형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래야 사실 남북 관계도 풀린 면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 있고 또 일반의 관점에서 아까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국장님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한국과 미국이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북 억제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일반 국민도 많이 이해하는데 거기다 일본이 끼면 또 우리 국민들 정서가 복잡해져요. 그렇죠. 아니 저놈들은 분명히 지금 위안부 합의도 잘못된 위안부 합의도 강해, 뭐 소녀상도 채우라 그러고 네. 과거에 전쟁했던 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느냐? 안 된다는 요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정말 대한민국 정부 저는 피곤하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그 또 여성분께서. 한미일 관계에 있으면 이번에도 이제 한미일 그 정상 3자 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항상 한국보다는 일본 우선 정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하고 화해라고 강요도 그렇죠. 하죠, 우리한테 심지어는. 계속 예. 거기서 오바마도 그랬어요. 우리 우리가 국민들의 좋아하는 오바마도 오바마도. 있었죠. 예.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또 다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난 정권에서 위안부 합의가 그렇게 엉터리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결국 압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또 선한 마음이 우리가 다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박근혜 정권한테 그렇게 강하게 강요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터무니없는 위안부 합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럼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면은 이제 미국은 일본 중요 정책에서 한국 중요 정책으로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최소한 물론 뭐 일본이 경제력도 더 크고 더 대국이고 더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한미일의 균열이 안 가려면 한국 중시 정책을 미국이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늘 일본이 먼저고 한국은 무시하는 이런 전략이니까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지만 한미동맹만 쫓아가다 보면 일본한테 무시당하고 네. 일본한테 뭔가 역사적으로 짓밟히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끊임없는 균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도 그 왜냐하면 자 예, 아닌 이건 것 굉장히 저는 미국 시민들도 쉽게 이해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자 한미일 동맹을 하고 싶어도 북한을 빌미로 일본이 군국주의화되고 우경화되면 될수록 결국은 일본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기지지만은 일본이 태평양으로 침략을 다시 하거나 진출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 멀리 호주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다시 대륙으로 하면 남한, 대한민국 끼고 북한 끼고 중국, 러시아로 오는 건데 이게 단순한 상상이나 가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반도의 우리 민족들은 실제 침략을 당했고 식민 그 서러운 30년의 지배까지 당했단 말이죠. 트라우마가 예. 있죠. 그리고 그 상처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네. 문제, 지금도 뭐 가짜뉴스 문제까지 이야기 오늘 나왔는데. 뿐만 아니라 예. 친일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그러니까요. 주로 있죠. 그러면 결국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미국이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면 오히려 미국이 일본한테 한미일 동맹이 되기 위해서도 너네들이 깨끗이 과거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죄하고 다시는 예를 들면 재침략이라든지 뭐 대륙에 대한 영토 야유를 포기해야 된다든지 지금도 근데 독도 그다음에 사할린 그리고 남태평양에서 일본이 영토 분쟁 여러 개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사실은 그냥 영토 우리 거다 내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 재침략의 빌미가 될까 봐 우리 국민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예, 걱정하나요? 아니 그 그거는- 속내가 일본의 속내가 아, 그럴지도 실제로 모른다. 독도를 자기 네? 것으로 가져가게 한 그런 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예전에 대동아 공영권 하에서 대륙적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겠었던 속내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화학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요. 그런 그냥 분들 영토 중에? 분쟁 정도가 네. 아니라.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미국이 정말 한국이 우방이라면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정말 가능하려면 일본에게 미국이 그 실제로 일본이 대한민국말은 잘 안 듣지만 미국만 또 잘 듣거든요. 단단히 해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 깨끗이 인정해라. 재침략 다시는 없다고 선언하고 헌법 구조 호언해라. 그러니까 지금 헌법 구조가 이제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아베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군사동맹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합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뭐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를 만나야 되고 아베는 분명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지해주고 당신들을 도와줄 테니 당신도 나한테 내가 원하는 카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구석에 몰려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지 아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안부 합의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갖고 그러니까 재협상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후퇴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교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죠. 다자 외교에 그렇죠. 대한 북핵 문제를 둔 다자 외교에서는 출 카드가 없는데 누가 거기다가 오케이를 해줍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북한이 위협의 대상이지만 자기도 북한이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시혜적인 차원으로 베푼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도 자기가 방어적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을 우리와 공통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에 너무 카드를 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너희도 똑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우리와 공조를 해서 사실 저희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맺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걔들이 정보가 나으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그 정보를 주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공동 위협에 대해서는 같이 대응을 하자. 하지만 위안부 협정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부분은 아니다는 것을 선을 바로 붙는 것이 좋겠죠.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뭐 예, 하도 한성호 교수. 오래된 일이라서 그 네. 배경이 어땠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전두환 정권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북한으로부터의 침략, 안보 위협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일본이 너가 부담을 좀 해라. 그래 그때 한 4,50억 불 뜯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대한민국의 어쨌든 지도자들은 그때의 경험을 한번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방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문제잖아요.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인가요? 그러니까 네. 북한과 거래를 하면 그 기업들의 중국에 내 있는 기업들과는 절대 그 사람들은 미국과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거를 발휘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군사 옵션을 미국이 쓰기는 어려운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뭐 방코 델타 예. 아시아인가 그 은행에 예. 아주 규제를 딱 해서 맞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딱 잡았던 그렇죠.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도 뭐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제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로서는 어쩔 방법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또 대화와 또 뭐 이렇게 교류를 위한 숨구멍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고도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네, 안 찍어줘요? 엔조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근본적인 북미 수교거든요. 또는 북한, 남한, 중국, 미국 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 정전 상태를 영구 평화협정으로 체결하자는 논의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과 또 러시아와 일본과 대한민국이 다 그 대화를 지지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저는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괴팍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혹시 아예 남북 대화를 못하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분은 적극 지지를 받아갖고 왔는데 또 ICBM을 쏴버린 바람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을 다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가급적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제발 대화해라는 입장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NGO들도 이건 북한이 진짜 너무한다라고 규탄 성명을 낸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희가 북한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도 북미 수교가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더 이상 이제 충분히 많이 쌌으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 표현처럼 제발 동결하고 지금부터는 좀 냉정을 되찾아서 대화에 나와라.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북한이 그렇게도 문제 삼는 일본이 제국국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한도 지금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발 그런 황당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행동은 중단해달라고 우리 한민족으로서 촉구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허성무 트럼프도 지난번에 이제 북한한테 믿으라. 우리를 믿고 안심하라. 우리가 너그 체제 전복하지 않고 권력 교체하지 않고 너그 침략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하고 대화하자. 그러면서 너를 핵 폐기하고 미사일 폐기하고 우리는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기저를 깔아서 대화를 하자 하지만 북한이 이제 아직은 못 믿겠다고 거부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덕트린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것을 이번에 베를린에서 뭐 오늘쯤 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뭐라 그러죠? 산호, 포노 북한 관련 네 가지 안 하겠다 정책, 사무 정책에. 예, 그걸 발표하고 뭐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독트린을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거 터지니까 결국 그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톤 다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던 간에 이제 이번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저런 실체에 대해서 뭐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까지도 다 이제 같은 공감을 하게 된 그런 또 좋은 효과는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 너무나 위협이고 큰 불안이지만 동시에 이게 국민들 모두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북한의 실체를 한 번 더 알게 그러니까요. 된 그런 좋은 또 계기도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 정상국가냐 아니면 아까 뭐 괴물스러운 야수이냐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북한은 정상국가다.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고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국가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거든요. ICBM 개발이나 핵 개발이나 미친 듯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여태까지 왔는 그렇죠.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제가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탈북자들이 먼저 탈북한 가족들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탈북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도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그들에게 송금을 돈을 하고 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예요. 또 북한이 보면 그런 거를 봤을 때 북한이 금방 붕괴될 미치광이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정신 차리고 보고 북한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진보적인 인사가 그렇게 주장하면 바로 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신문에 그러니까요. 매일신문은 정경문이 정말 근데 보수 중에 오히려 보수 저는 신문 아니에요? 바로 아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워낙 지금 많으니까 네.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이제 과거에 있습니다. 이제 네. 보수적 입장에 있던 분이나 진보적 입장에 있던 분이나 이제는 북한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시각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점점 수렴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최경철 부장의 말씀에 네, 크게 안진걸 소장. 공감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거 이제 굉장히 고립되어 있으니까 더 극단의 행동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고 네. 실제로 북한의 행동을 많은 분석가들이 미국의 분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외교가 능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고풍가들 국가 아주 미치광이 국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 계속 그걸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많은 오히려- 북한 전문가들이 왜 저런 보고가 예.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관계만 악화되잖아요. 해법이 안 나오는 그러면 결국 불안해지는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아유 저놈들 너무한다 하면서 확 봉쇄했으면 좋겠다,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그러다가 전쟁 나면 안 되지, 그러다가 더 쌈 나면 안 되지, 계속 이렇게 으르렁거릴 수는 없지, 한민족인데 통일해야지,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후자 감정이 더 큰 거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화해해가지고 남북 경제 다 잘 돼가지고 통일도 하고 이산가족도 만나고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5천만 내수보다 한 8천만 내수는 훨씬 잘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궁극적으로 우리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도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냉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감정적으로 저런 때려죽일 놈들 막 그 미치가 정권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북한이 벌써 무너졌어야죠.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최경철 부장님처럼 아주 냉정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이 속에서 어떻게 평화는 우리가 훨씬 잘 봐가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예, 8천만 내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얼마나 그렇죠. 이제 큽니까? 열리기만 하면 예. 수십억 내수가 옛날에 되는데. 만주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인구가 벌써 동북 삼성 인구가 네. 얼마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북한이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처럼 된다면은 그 8천만의 내수가 아니라 동북 삼성까지도 그 외국 무역이 아니라 사실상의 내수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내수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그 준내수에 가까운 시장이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한민국 경제의 신기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 북한과의 정치적인 신뢰관계 부분, 군사적 신뢰관계 부분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자외교에서 능력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최경철 부장, 제가 그 허성무 교수께서 이야기하던 거, 뭐 안진걸 처장께서 얘기하던 이런 걸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G20에 가서 최악의 경우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치명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교에서는 사실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바다든 보따리가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 있는 듯이 공동성명 그런 식으로 보통 내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언론에 집중 포화를 받을 만큼은 아닐 정도로 포장은 해가지고 오겠죠. 근데 사실 러시아나 중국과 만나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선물 보따리는 사실상 없는 것이고 사실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이 정도밖에 받아올 것이 사실 없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릴 성과는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출발하는 날 북한이 또 하나의 카드를 써버렸으니까 그 카드에 맞짱을 뜰 만한 사실 카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요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 미국, 뭐 유럽 각국이 공동 노력한다. 그리고 항상 더 큰 도발이 있을 시에는 압박과 제재를 한다. 뭐 이 정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받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입장, 한국의 그 원칙에 다른 G20 국가들이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는 성명 정도는 저는 뭐 충분히
얻어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 정도의 역량은 우리가 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미국에 아주 가서 간단하게 한마디 미국에서 해주실래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나 미국 언론들도 촛불 시민혁명을 통한 정부라서 더 존경의 눈으로 봤다고 했거든요. 아마 유럽에서도 사실 유럽 외신 기자들이 지금 시민단체 많이 오거든요, 한국에. 그런 면에서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 부분을 인정받고 오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 3개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